지난 강의 때, 이제 국가 간 양극화, 뭐, 이런 얘기를 또 드렸었는데, 양극화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지금 세상이 좀, 아, 어찌됐든 좀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럽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트럼프라는, 그러니까 세계 정치가, 뭐, 어찌됐든 트럼프 전후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흉내내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리스 존슨 같은 경우도 약간 트럼프 흉내내고 있고, 그리고 어디더라? 뭐 대만의 어떤 양반도 막 트럼프처럼 빨간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후보에서 떨어졌어요, 다행히.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독특한 사람이다. 독특한 사람이고, 사실 트럼프는 90 몇 년부터 이제 대통령 후보하겠다고 제일 처음에 민주당이었던 거 아시죠? 민주당에 시도를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민주당 공화당이 아니야. 그냥 자기를 후보로 넣어주는 당인 거죠. 어, 그러다가 늘 1% 정도 되다가 이제 돼버린 게 2016년이었고, 또 2016년에 또 브렉시트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제 해가 안 뜨는 나라로 바뀌는 결정적인 사고가 터졌는데, 그거 다 뭐 때문이겠냐? 다 뭐 때문이겠냐? 그 그나마 이제 선진국에서 왜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이,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터지는가라고 하면, 거기에는 이 우리 현재 사회가 참 재미있는 게요.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민주주의고, 우리가 이제 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건 자유시장에 기반한 자본주의인데, 이게 참 이 한 번씩 이렇게 엇박자가 나올 때 그냥 잘 나갈 땐 좋아요. 예전에는 좋았던 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열어주면서 그나마 처음에는 혜택을 많이 주고 했던 게, 어떤 생각도 좀 있었냐면, 얘네들이 지금 너무 못 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하고 사회주의를 하고 하지만, 이제 중산층이 좀 늘어나고 하면 민주화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 영화 변호인에 보면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중산층이 늘어나야 뭐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얘기하는 화면도 있는데, 근데 그럴 땐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죠. 이게 처음에는 이제 힘들었다가 이제 일단은 밥 먹고 살자 해가지고 독재지만 막 했다가 80년대쯤 되고 나니까 또 민주화에 대한 또 열망이 올라와가지고, 또 이게 또 왼쪽 오른쪽에서 성장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한 번씩은 이게 엇박자가 날 때가 있어요. 엇박자가 날 때가 있는데, 엇박자가 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면, 자본주의는 돈의 비율로 가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두 당 한 표잖아요. 이게 안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자본주의 가장 나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경계해야 될 것. 자본주의 경계해야 될 것.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독과점이죠. 경쟁이 돼야, 경쟁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자유해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앞으로 이제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시장이 진보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는 독과점법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그리고 또 M&A 같은 거 할 때 법무부가 얼마나 승인 안 해줍니다. 왜냐면 이게 뭉쳐가지고 다이가 헤쳐먹으면, 너희들이 짬짬이 하면 뭐 시장 경제 제끼고 그냥 단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딱 이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지금 초대형 IT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피곤한 거잖아요. 예전에 MX가 그랬고, 지금은 또 그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이 민주당의 워렌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이나 이런 것들 좀 쪼개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게 미국에는 경쟁이 가장 중시되고 있는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뭐 자본주의 그렇다 치고, 그럼 민주주의는 이제 인권 이런 게 가장,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일단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 한 표씩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우리가 총선하거나 대선할 때는 이건이랑 나랑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데,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를 가면 이제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없지. 그렇잖아요. 10주 있으면 10표고 한 주 있으면 한 표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회가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돈은 상류층한테 쫙 몰려가기 시작하고, 그게 양극화잖아요. 근데 표는 쏠려가지 않잖아. 근데 전 세계, 이 나라의 부는 뭐, 이 나라의 부의 70%가 뭐 상위 10%에 있다. 뭐 그런 나라 꽤 많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의 표가 뭐 상위 10%에 있다. 이건 아니지. 하다못해 뭐,
무슨 일보 이런 데서 뭐 여론을 조장할 수는 있어도 자기들이 가서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구조가 지금 최근 들어서 만땅이 됐다 이거지. 이게 뭐냐면 상위 10%가 세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 때문에 누진세 때문에 왜곡이 되니까 세전에 예, 상위 10%가 얼마의 이제 그 전체 소득을 가져가느냐, 요걸 보는 건데 이게 지금 2012년에 50.3이 나왔고 이 이후에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 때는 왜 이렇게 이게 이제 지난 강의 때 설명드렸잖아요. 양극화가 줄어드는 방법. 부자들이 망했다. 부자들이 망. 그래서 같이 망해 있다가 경제가 또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신자유주의가 이때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뭐 전쟁 중이었고, 그래서 좋아지기 시작했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돈들은 이제 이렇게 황교점한테 가더라는 건데,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좀 심해졌다는 거지. 그러면 왜 트럼프가 늘 뭐 처음 나왔다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브릭시트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걸 아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돼버린 거는 이게 부는 이쪽으로 편중됐지만 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포퓰리스트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 자기들이 힘든 이유를 그냥 외부에다 던지는 거지. 트럼프는 중국 놈들 때문이다, 뭐 아니면 히스패닉 때문이다 이거였죠. 브렉시트는 뭐였어요?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돈 있는 이민자들은 연돈값을 집값을 높여서 힘들게 하고 돈 없는 이민자들은 우리 일자리 배분한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저것들만 쫓아내면 된다. 그런데 쫓아내기 힘드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튀어나가자. 였다는 거죠. 굉장히 1차원적인 사고인데 그게 먹힌 건 이것 때문이다. 근데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고 그럼 이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자, 이게 이제 미국 건데 2015년 자료예요. 상위 1%가 이제 전세 소득이 이제 요만큼. 상위 20%도 뭐 사실 큰 돈 버는 거 아니에요. 1% 겁나 버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상위 20%면 이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별로. 그죠? 그러면 이제 하위 40에서 상위 80까지 그러니까 20%씩 한 건데 이게 하위 20, 40, 60, 80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100%인데 그중에 1%를 뗐더니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러스트 벨트의 뭐 이제 실직한 백인들과 히스패닉 뭐 블라블라들 여기 뭐겠어요? 뭐 샌프란시스코 베이만에 살고 있는 IT CEO들 이런 사람들이겠지. 그죠? 미국이 참 재밌는 나라인데 하위 50%의 전체 부예요. 근데 이 세 명이 더 많아. 빌 게이츠, 베조스, 버핏. 이 세 명이 모으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세 명이 이제 오늘 모여가지고 계좌를 통 털어가지고 미국에다가 탁 뿌리잖아요. 그럼 미국 3억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부보다 많다. 골 때리는 거죠. 뭐 어쨌든 근데 이분들이 뭐 이렇게 불법으로 번 건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대단하긴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나도 뭐 베조스가 되고 싶어, 뭐 빌게이츠 같이 살고 싶어, 버펫 같은 뭐 이제 위대한 투자자 돼가지고 큰 돈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경제적으로 좀 보자는 거지.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나마 이분들은 그 머리가 있어가지고 버핏이 기부하면서 뭐라고 해요? 늘 기부 많이 하잖아. 버핏 집에 가면 버핏은 딱 먹는 것도 맨날 햄버거만 먹고 정크푸드 이런 거 먹어도 오래 사는 사람은 오래 산다는 게 건강기കൾ 물어봤더니 콜라라고 얘기하고 진짜 콜라 많이 마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소금도 엄청 쳐먹고 못 죽을 것 같이 먹는데 이제 오래 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어디 가가지고 막 이렇게 높은 데서 썰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냥 그냥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내가 지금 오늘 10만 원 쓰잖아요. 내년 이맘때는 이 10만 원에 13만 원이 돼 있을 건데 그잖아요. 아까 어떻게 써? 그죠? 그러니까 주식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사느라 딴 거 살 돈이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돈을 많이 쓰겠죠. 당연히 좋은 집 살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자들이라고 해서 하루에 뭐 8끼씩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옷을 뭐 8번씩 걸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를 동시에 3대씩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돈이 없다고 해서 하루에 뭐 1일 1식을 뭐 다이어트용으로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뭐 이틀에 한 끼 먹고 이렇게 살 수 없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양극화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건 이제 미국 이야기를 했으니까. 미국에는 자료가 그나마 잘 나와서 이 정도예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겠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자료를 한번 보면, 자, 이게 소득 계층별 평균 소비 성향, 이게 뭐, 벌어서 얼마 쓰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여기가 100이거든요. 평균 소비 성향이 100이면 뭐예요? 월급 200 받아서 200만 쓴다는 거야. 근데 저소득층은 120에서 130 왔다 갔다 하죠. 적자라는 거지. 빚내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중산층, 고소득층, 그리고 전체가 이제 보라색인데, 전체적으로만 봐도 소비 성향이 얼마야? 한 80 정도지. 80 정도고, 고소득층이 제일 낮죠. 60몇 프로밖에 못 써. 그냥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이 3천만 원이야. 그러면 자기가 60%를 쓰려고 하면 한 1,800만 원 써야 되거든요. 일하기 바빠서 그 정도 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남들 한 2, 300 쓸 때 한 6, 700을 쓰겠지. 이게 내려가면, 그러면 이 부자들이 쓰고 남은 돈, 잉여 자본, 이 사람들한테 없는 거. 신기루 같은 거지만. 쓰고 남았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봐도 한 15% 남는다는 거야. 그죠? 그럼 이 15% 갖고 뭐 하겠냐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연봉이 한 2, 3억 돼. 한 달 수령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쓸 거 다 쓰고 뭐 한 1,000만 가까이 남아. 그럼 통장에 뭐 2억이고 3억이고 그냥 출입 통장에 그냥 넣어둬요? 뭐 하다못해 뭐 아파트를 더 사든지 뭐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는 거는 쓸 만큼 썼어 이제.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주식을 사든지 뭐 부동산을 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남은 돈들이 자본시장으로 가잖아. 그럼 자본시장으로 가면 자본시장은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이 있어요. 사겠다는 돈들이 계속 들어오죠. 올라가죠. 그러면 가장 쉽게 부동산에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 부자들이 쓰고 남은 돈 가지고 역시 나는 그냥 역시 건물주가 답이더라. 내가 이렇게 벌어도 역시 금수저는 못 이겨.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금수저 되겠다고 이제 꼬마 빌딩이라도 사겠다. 막 이렇게 뭐 아파트를 무리해서 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은 올라가지. 그럼 올라가면 상가의 임대료 같이 올라가죠. 당연한 일이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임대료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혹은 이 사람일 거 아니야. 예. 그럼 임대료가 높아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치킨집을 해가지고 한 달에 매출이 2천만 원 찍었는데 임대료하고 비용을 한 1,500만 원씩 써야 돼. 남는 거 별로 없죠.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요. 임대료가 높아지면 이 돈이 이쪽으로 가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는 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이 사람들도 더 쓰고 싶지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은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부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회 전체로 보면 수요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자꾸 돈이 빠져서 자본시장으로 계속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물 경제에서는 금리를 막 올려가지고 돈 빨아당기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경기가 좋아가지고 인플레이션 방어할 때는 쓰는 그런 효과가 뜻밖의 일어난다니까. 양극화가 심하면 심해져.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상위 50%예요.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이다. 대부분 270만 원 쓸 거예요. 대부분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누군가한테 300만 원이 들어갔다 다시 300만 원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의 지출이 누군가의 소득이고 돌고 돌아요. 전체적인 총 수요는 지켜지고 있죠. 근데 2억 명이 쓸 돈이 3명한테 갔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2억 백씩 끼니를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돈을 못 써요. 그러면 또 뭐 하겠어? 또 주식, 부동산을 한단 말이에요.
주식은 또 올라가면, 주식 올라가면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주식시장이 다 발달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10% 올랐잖아요? 그럼 10억을 가진 사람도 10%고, 100만 원 넣은 사람도 10%예요. 그러면 빈부격차가 더 늘어나지, 이거 사실. 수익률만 보면 똑같지만. 부동산은 더하지. 임대료가 높아지니까. 렌트비가 올라가니까. 그럼 그 와중에 이 돈이 계속 이쪽으로 간다니까? 그러면 전체 수요가 지금 분위기 보세요. 한국의 경기가 왜 안 좋은지 내려가고 있는 거죠. 네, 내려가고 있어요. 실물 경제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니까요. 실물 경제에서는. 그래서 응급처치로 이제 여기다가 바치는 게 재정인 건데, 재정도 우리 쓰긴 쓰는데 좀 엄하게 쓴다는 거지. 엄하게 쓴다는 건데, 이게 대공황이 왜 왔냐면, 뭐, 그 경제 위기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때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금융위기, 외환위기, 그리고 재정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사고가 나서 과다 출혈. 음. 우리나라 딱 IMF. 사실 아무 문제 없었는데, 달러만 있었으면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잖아. 근데 나는 아주 건강한데, 사고가 나서 팔에 잘렸어요. 근데 과다 출혈로 죽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외환위기. 치료법 간단하죠? 여기 지혈하고 수혈하면 돼. 그게 외환위기. 미국은 외환위기가 있을 수 없죠. 안에 그 골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외환위기는 신흥국들만 겪는 거야. 돈 없는 애들이 겪는 거지. 그리고 신용위기는 은행이 망하는 거야. 은행을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은행은 경제에서 심장이잖아요. 은행이 돈을 이렇게 막 보내줘야 되는데, 은행이 멈췄어. 그러면 이제 우리 뇌가 죽으면 뭐라고 해요? 뇌사라 그러죠. 심장이 죽으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죽었다고 하죠. 죽은 거니까.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도 심장이 먼저 죽은 거잖아요. 뇌가 죽은 건 죽었다고 보지 않잖아요. 네, 그 뇌사 상태라고 하지. 그냥 심장이 멈춰 있는 상태라고 안 하죠. 그건 죽은 거죠. 사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심장은 그거니까. 그래서 금융위기는 심장이 쇼크 와서 멈춘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 CPR 해야지. CPR 해야지. 왜? 5분 이상 뇌 거기 안 가면 무너지고 하잖아요. 자금이 멈추고 있으면 일주일만 멈춰봐요. 망하지 않을 회사가 별로 없을걸? 네. 왜? 회사들이 현금 갖고 있어도 얼마 갖고 있겠어? 줄 거 있고 받을 거 있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끊겨가지고 언제 될지 모른다. 그럼 다 뒤지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긴급하게 올라타서 CPR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뭘 해야 돼? 전기 충격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인공심장이라도 돌려야지. 그게 양적 완화잖아. CPR이 뭐야? 금리 인하. 전기 충격은 이제 정부가 이제 그걸로 하는 거죠. 정부 돈으로 때려 막는 거. 그리고 인공심장이 뭐예요? 중앙은행이 직접 튀어나오는 거죠. 심장은 시중은행인데 얘가 막혀이 났으니까 중앙은행이 나와가지고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재정위기는 뭐냐? 재정위기는 이제 예전에 유로존 때 그리스 같은 거. 나라가 망했다. 나라가 망. 이건 이제 암 같은 거예요. 당장 죽진 않아.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지. 통증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가 이제 긴축 재정이잖아. 그럼 이제 암보다 무서운 게 항암 치료라고 또. 이게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병으로 이해하면 돼요. 하나는 이제 외상, 외환위기는 외상으로 받아출혈, 신용위기는 이제 부정맥이나 심장마비 쇼크, 그리고 이제 재정위기는 암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암도 나이가 아흔이 넘으신 분인데 암이 좀 있고 이러면 굳이 수술 안 하잖아요. 이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용종 같은 거 다 있다 그러죠. 전 세계 용종 없는 나라 없어요. 다 그 정도의 빚이 다 있습니다. 일본 보면 용종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멀쩡하잖아요. 네, 주변에 보면 암 3기였다가 위를 다 드러냈는데 막 피자 드시고 한 분도 계시고 그게 일본이에요. 잘라내도 사는구나.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카테고리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럼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건 위기의 크라이시스예요. 그런데 대공황은 뭐냐? 디프레션은 뭐냐면 자 이게
총수요가 줄어들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공급은 계속 돌릴 거 아니에요.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그게 공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경제적인 위기 이러면 뭐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뭐 돈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뭐 휴지 하나 사는데 휴지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물건이 귀한 거잖아. 근데 공황은 물건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안 팔리는 거지. 안 팔리니까 회사가 매출이 안 나오죠. 그럼 회사가 위험하니까 자르죠. 그러니까 잘리니까 더 수요가 줄지. 그럼 줄였다고 생각한 재고가 또 많은 거죠. 그럼 또 잘라야 되고 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공황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요를 살리느냐, 공급을 줄이느냐, 과잉 공급을 좀 줄이든지. 이걸 보고 우리 앞에 뭐라 해요? 구조조정. 구조조정. 근데 구조조정이라면 대부분 사람 짜는 거라서 별로 느낌은 안 좋긴 한데 어쨌든 공급 줄이는 거.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수요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뭐 케인즈가 하는 말이 뭐 정부 돈을 뿌려서라도 돈을 좀 사게 해라 이거는데 대공황 때 지금까지 설명드린 양극화가 끝판까지 와가지고 더 이상 이제 살 게 없는 거죠. 왜? 돈들이 특수계층으로 너무 몰리니까 보통 진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실물 경제에서는 돈이 너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줄어들 때가 어느 순간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그때는 대공황은 어떻게 타죠? 뭐 유질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건 이제 수요를 창출한 거고 공급은 이렇게 공장을 폭격해버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공장이 없어졌네? 아니, 과잉 생산이 문제였잖아요. 공장이 없으니까 생산을 못해. 그럼 과잉 생산 해결됐네? 깔끔. 이거죠. 처음에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그때예요. 아까 그리고 이게 해결되니까 다시 양극화가 올라갔잖아요. 제가 처음에 보여준 그래프대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극단적인 케이스긴 한데 그러면 이제 양극화가 높아지면 전쟁 터집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건 드라마틱한 사례이기 때문에 경제에서 더 그레이트란 말 진짜 잘 안 써요. 그레이트란 말이 붙을 정도면 100년에 한 번 정도 있을 만한 일에다가 그레이트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1917년 금융위기 뭐 이런 거에 그레이트란 말 안 쓰거든요. 딱 두 개 써요. 2008년 금융위기, 1929년 대공황, 그레이트 디프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7년간의 2차 대전으로 이제 특히 유럽의 생산이 작살이 나면서 독일도 박살이 났죠. 영국은 사전에 박살이 났고 프랑스는 다 밀렸고 이제 독일은 근데 대단한 게 45년에 패망을 하잖아요. 근데 43년까지 생산이 늘고 있었어요. 골 때리는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예요. 도대체 이렇게 폭격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서운 애들. 그렇지만 결국에는 작살이 났죠. 작살이 나서 이제 공급이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에 맞추는 좀 양극화의 폭력적인 완화가 일어난 거지. 부자들이 다 망하면서.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면 전쟁으로 해결된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결됐냐면 산업혁명으로 많이 해결이 됐어요. 산업혁명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이게 노동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람을 한 명 뽑아서 1시간 투여하면 얼마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생산성. 근데 1차 산업혁명 뭐 이제 증기기가 나와가지고 생산성이 확 좋아졌다가 이제 꺾이죠. 그래서 이제 공황이 왔잖아요, 이제. 네. 그때 2차 산업혁명을 한번 축 치고 다시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차가 뭐 있긴 했었는데 1, 2차보다는 변동폭이 좀 약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생산성이 다시 겁나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총수요가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수요를 살릴 수 있겠느냐? 총수요가 줄어든다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얘기죠. 돈 없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소비를 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싼 물건을 해주면 되지. 싼 거. 그쵸? 근데 싼 걸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산성이 좋아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오늘부터 생산성을 늘립시다 이렇게 한다고 늘려지면 뭐 누가 걱정을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뭔가 기술이 나와야 되는 거야.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3개 만들다가 뭐 10개씩 만들고 그러면 생산성이 3배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그래요. 지금 항공도 저가 항공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예전에 해외여행 다닌다 이러면 아 팔자 좋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제주도나 뭐 저가 항공 타고 가면 KTX 요금으로 가니까 뭐 요즘 일본 잘 안 가서 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 가까운 데는 뭐 부산 KTX 가격으로 왔다 갔다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해외여행 수요가 확 늘어나. 어 그리고 또 이제 가격 핸드폰이나 뭐 타블렛 같은 것도 예전엔 차이가 컸는데 이제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니까 이제 뭐 폰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태블릿 이런 것들 저가 사가 장난감으로 쓰고 애들 주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 그래서 저가가 붙으면 잘 팔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불황이 강하거든. 불황이 강한 건데 하다못해는 편의점에 뭐 그게 짜서 옛날에 한약처럼 짜가지고 마시는 커피 같은 거 있죠. 그것도 한때 편의점을 살렸던 효자 상품이고 커피 마시고 싶은데 매번 가가지고 4, 5천 원짜리 스타벅스는 좀 부담스러워. 1,200원짜리 마시니까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확 퍼지는. 그게 이제 생산력이 높아지는 건데 지금이 딱 그 시기입니다. 양극화 수치는 만땅이고, 그리고 노동 생산력이 확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뭔가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게 참 역사라는 게 이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게 요즘 내가 좋아하는 말인데 사람은 잠깐이라도 아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제 사람이 성장을 합니다. 그죠? 너무 아파버리면 이제 골로 가는 거고 살짝 좀 아파봐야 그걸 아는 거지. 근데 세상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다 잘 될 때야 누가 걱정하겠어요. 근데 이제 어, 지금 기업들이 양극화가 됐다는 거는 여기서 파이가 줄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뭔가를 하려면 머리를 짜내야 됩니다. 근데 짜내다 보면 뭔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역사적으로 한번 보면 자 1차 산업혁명 말씀드렸으니까 1차 하면 딱 증기기관 아니겠습니까? 증기기관. 근데 증기기관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제임스 와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와트는 이제 다 만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완성된 거를 대중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 증기기관은 원래 다국적인 발명이에요. 어.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었던 파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독일에서 이걸 처음에 아이디어를 한 거예요. 물을 뿌려가지고 증기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네? 그러니까 했는데 거기까지는 했는데 독일 사람이 독일에서 있었으니까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독일인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실린더 이거 있죠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증기기관 여기서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를 보내서 이게 실린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이게 칙칙폭폭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또 독일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앞에 물 끓이는 건 프랑스 파팽이 생각한 거고. 어. 그리고 또 영국 사람이 또 그걸 보고 또 좀 작게 만들고 요리조리 만들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거 엄청 크잖아요 이게. 요걸 좀 소형화시켜가지고 방직기를 만들었어요. 이게 탁탁탁탁 이렇게 방직기가 돌아가는. 그때는 옷이 진짜 비쌌거든요. 옷이 제일 비싸요. 지금은 뭐 자라나 이런 데 가면 저렴하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뭐 배필 두 필이면은 뭐군 면제돼졌어요. 비단 10필 이러면 장난 아닙니다. 왜? 먹는 거에 농사라도 짓지만 그 비단 한번 만들려고 해보세요. 한 줄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만들어요. 어느 천년. 그러니까 의식주라고 하는데 의가 제일 앞에 있잖아. 지금은 바꿔야지. 주식의잖아. 옷값 없고 힘들어 뒤지게 때리는 사람 없잖아. 그죠? 밥값 비싸는 건 조금 이해되는데, 집값 비싸는 건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때는 집이 제일 쌌고, 옷이 제일 비쌌단 말이에요. 외국은 안 그랬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됐던 것도 이게, 물론 이 운송에 엄청난 게 있었지만, 이걸 좀 소형화시켜서 방직기를 만든 것도 일차 산업혁명의 큰 그거였는데, 이게 또 이제
요거를 이제 분리 응축을 한다, 뭐 이런 그 개념을 처음 한 사람이 와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증기기관의 형태를 완성할 사람이 와트라고 해서 그냥 제임스 와트의 뭐 증기기관 작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알고 보면 서부 유럽이 다 달라붙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뭐 다 달라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이었다. 그래서 뭐 영국에서 모집 산업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이 산업혁명이 총화가 됐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는 건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뭐 좋아서 만도 아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려고 강의를 하겠습니까? 근데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때 영국에 살았어요. 이런 게 대박인 뭔가 이런 뉴 레볼루션이 일어났어. 내가 돈 좀 있는 귀족이었단 말이야. 나도 한몫 챙기고 싶잖아. 근데 난 증기기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부동산을 사놓으면 대박 날까?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증기기관이 해가지고 뭐 영국에 뭐지 블라블라 하는데 그때 투자자로 돌아가 보자. 그때 내가 돈 좀 있었으면 어디다가 집을 쓰면 대박을 났겠냐. 어디겠어요. 일단은 나라는 다 알지. 영국이라는 거. 산업혁명 영국이었잖아. 1차는. 영국 어디? 그러니까 어디, 예를 들어서 어디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사놔야 돈을 벌잖아요. 내가 이거 개발을 못하니까 개발해서 큰 뜨는 동네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다 내가 수고를 얻고 싶은데 거기가 어디냐? 리버풀이에요. 자, 리버풀 하면 이제 축구밖에 생각 안 나고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틀즈의 고향이 또 리버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한동안 되게 망했다가 요즘 관광으로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했는데 한때 잘 나갈 때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습니다. 일단은 그 1차 산업혁명의 그 이제 잉태한 국가가 영국이면 이제 1차 산업혁명이 나온 도시는 리버풀인데 그게 자, 외국이다 보니까 리버풀이라고 하면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름이 리버풀이니까 뭔가 바닷가에 있을 건 같잖아요. 그죠?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그리고 그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리버풀이 뭘로 먹고 살았냐면 노예 무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노예 무역이 영국 전체 GDP의 5% 정도. 별로 아닐 것 같다 생각하는데 이탈리아가 우리 이탈리아 하면 관광이잖아요. 이탈리아 관광 산업이 7%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산업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느낌이 딱 오실 건데 여기다가 이래가지고 이제 파는 겁니다. 이렇게 노예들 파는 거예요. 근데 노예제가 나중에 폐지되죠. 그러면 폐지됐다는 건 알아.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노예를 한 20명 데리고 있는 농주였어요. 얘들 다 집으로 보내면 나는 손해잖아요. 나 돈 주고 샀는데? 그죠? 그러면 국가가 이거를 폐지를 시키면 이것 때문에 피해 받는 사람들을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상해줍니다. 그래서 두당 한 2,000파운드, 3,000파운드씩 이렇게 노예 보상금을 줘요. 10명 풀면 이제 두당 얼마씩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노예들이 내리는 곳이 여기였으면 여기 제일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보상금이 어디로 갔겠어? 다 여기가 제일 많았겠지 또. 근데 그 보상금이 GDP의 5.3%였대. 돈이 넘치는 거죠. 돈이 넘치는 거야. 그리고 증기기관 뭐예요? 증기기관. 뭐 이것저것 돌려가지고 뭐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증기기관 하면 열차인데, 열차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석탄이 있어야지. 그 옛날 영화 보면 이제 맨날 이거 석탄 넣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모직 산업이 발달했는데, 영국에서 모직 산업이 제일 발달한 데가 맨체스터예요. 요즘은 이제 망했죠. 메이드 인 잉글랜드 하면 이제 버버리 아니면, 버버리도 심지어 터키에서 만들잖아요. 영국 인건비에서 만들어가지고 뒤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대구 망한 건 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맨체스터 이게 그 보면 다 뮤직비디오 이런 데 보면 다 그냥 옛날 공장에서 뮤직비디오 찍고 막 그러잖아요. 약간 우리가 보면 약간 태백 느낌?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없잖아요. 물론 그거보다 훨씬 작긴 한데. 근데 여기랑 리버풀이랑 철도가 딸려요. 그러면 철도가 이게 쫙 깔아놓고 거기다가 모직을 올리면 한꺼번에 얼마씩을 옮기겠습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 쓰라고 팔면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영국의 이게 그 면 소재가 지구를 점령하거든요.
그 나중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그냥 다음에 다 해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막 장사가 안 될 정도로. 아니, 이것들이 기계를 돌려가지고 그걸 또 열차에 태워가지고 갖다 팔아버리니까 게임이 안 돼, 게임이. 뭐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됐겠어요, 그죠? 그리고 열차 달리려면 여기 보면 다 그겁니다. 이 까만 점이 다 석탄 생산지예요. 석탄 생산지라서. 그리고 이 파란 게 뭐냐면 운하예요. 여기 후안지나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여기다 실어가지고 버밍엄 이런 데도 다 배에다가 석탄 실어서 여기로 보내요. 그러면 맨체스터에 와가지고 팔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면 가장 해가 중천에 떠 있던 도시는 바로 리버풀이었다. 는 건데, 예. 그래서 뭐 만약에 그때 뭐 리버풀에 땅 좀 사놨으면 엄청나게 재미 봤겠죠, 그죠? 하다못해 레스토랑만 했어도 엄청나게 재미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인드로 보면 참 아까운 거지. 기회. 뭐 물론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태어났었나? 안 태어났군요. 1차 때는. 자, 그러면 자, 1차는 뭐 이해됐고, 자, 2차는 자, 1차의 핵심 기술은 증기기관이에요. 증기기관. 그리고 그 가장 많이 변화를 시킨 거는 역시 철도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다 마차, 배 이거였는데 일단은 바다 낮이 구분 없이 달릴 수 있는 게 엄청났다는 거. 자, 2차 산업혁명은 뭐냐? 내연기관이에요. 내연기관. 딱 이 사진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포드의 T 모델입니다. 자, 내연기관이 뭐냐면 이제 열차는 이제 큰 기관차가 있고 이걸 다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솔린이나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좀 이렇게 증기기관은 딴 데서 끓여가지고 이걸 압축해서 실린더를 돌리다 보니까 겁나 큽니다. 겁나 큰데 얘는 내연이라고 하면 실린더 안에서 탁탁 터트리는 거 있죠. 이거 요즘 부스워차 이런 데 광고 보고 막 나오잖아. 그게 내연기관이에요. 증기기관도 내연 아니냐는데 그거는 이제 그걸 밖에서 끓이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엔진이 작아지죠? 엔진이 작아지니까 각각 엔진을 달 수가 있죠. 그럼 기관차 없이도 자기가 기관차가 다 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네. 그럼 이 열차는 시간과 철도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도로만 평평하면 어떻게든 가능하잖아. 운송이 또 혁명이 일어나죠.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그럼 2차 때는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좀 넘어간 느낌인데 그럼 2차 때는 이제 뭐 포드 나왔으니까 자동차 왕국의 출발이잖아요. 그러면 요때 또 이제 주인공이 도시가 나올 겁니다. 너무 쉬운 질문인데 자, 2차 산업혁명 내연기관이 낳은 최고의 도시 디트로이트죠, 디트로이트. 그 미국의 그 빅3가 여기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디트로이트도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지금 좀 안타깝게 됐지만 정말 그 위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 디트로이트입니다. 디트로이트가 미국 중북부에 있지만 거의 해변가에 있는 게 다름이 없어 일단. 오데오가 옆에 다 있고요. 오데오 중에 몇 개는 한반도가 다 들어가는 맛이죠. 이건 바다야 그냥. 동해가 한 5개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운송이 너무 쉽죠. 운송이 너무 쉽고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면 당연히 또 뭐가 필요해요. 철강. 그리고 그때 에너지원은 석유와 석탄. 주변에 다 있어요. 리버풀보다 더 좋아 심지어. 그리고 여기서 또 이게 나가려면 일이 복잡하잖아. 근데 아무리 그래 미국이 기술을 해도 로키 산맥을 넘어서 저기 샌디에고로 보내는 건 오바잖아요. 그럼 운하라는 게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 그 미시시피 이런 게 다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운하가 다 뚫려요. 그리고 시카고는 나중에 금융의 중심이 지금도 CME가 거기 있죠. CME가 거기 있고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 피츠버그 이제 한때 막 그 미국 제조업으로 호령했던 도시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거를 보시면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동북부입니다. 중북부하고. 자, 여기, 디트로이트 여기 있죠? 오데오가 있고, 여기서 여기로 나오는 게, 대서양으로 나오는데, 가장 긴 게, 미국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게 미시시피강이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 운하가 뚫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미국이 다 이쪽 중심이었으니까 미국이 중서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저 로키산맥 생각하는데 여기가 그거예요. 자기들 13개부터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오데오 안에서도 이 배들이 이게 거의 동해보다 크니까 큰 배들이 이게 철강과 석유를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그리고 석탄 그리고 그 운송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여기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미국의 석유라면 텍사스 생각하시는데 그건 지금 얘기고 텍사스는 나중에 나온 거예요. 나중에 나온 거고 원래 초기에 미국에서 석유를 캤던 데가 다 여기 중북부인데 오하이오주 뭐 일리노이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원유 생산량이 당시에 오하이오가 미국 전체 31%, 일리노이가 21%. 지금은 뭐 이제 셰일오일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기름 퍼는 사람 거의 없지만 그때는 절반이 디트로이트 바로 오하이오하고 여기 일리노이 여기 있구나. 여기 다 일리노이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가 50%가 다. 그러니까 차가 될 수밖에 없죠. 자동차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석유왕 있죠. 석유왕. 록펠러. 록펠러가 처음에 어디서 사업을 했는지 아십니까? 어? 여기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여기서 사업을 했어요. 왜? 여기가 기름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쫙 깔고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록펠러가 대학살극을 벌이죠. 가격을 확 다운시켜가지고 경제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독점을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록펠러가 된 거거든요. 치킨 게임의 승자입니다. 근데 그러려고 했으면 자기가 남들보다 뭔가가 쌓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입지가 좋은 클리블랜드에서 한 거고, 그리고 또 피츠버그가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피츠버그는 철강 도시입니다. 철강 도시. 피츠버그에서 제일 유명한 게 미식 축구팀이에요. 슈퍼볼, 그러니까 슈퍼볼 아시죠? 미국에서는 월드컵 이런 거 다 빠진 뭐, 슈퍼볼이 짱이고, 슈퍼볼을 하프타임에 한 15분 정도 공연하는 게 그 해 최고의 아티스트입니다. 브루노 마스 정도 돼야 한 5분 정도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시청률이 동시 접속자가 한 3억 된다 그러잖아요. 해외까지 치면. 골치 아픈 건데, 거기서 6번 우승한 게 이제 피츠버그의 자랑인데, 거기에 피츠버그의 미식 축구팀 이름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예요. 스틸이에요, 스틸. 훔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철강이야. 스티버그의 그 쇳돌이들이야. 솔직히 말해요. 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나, 여기서 철강나, 여기서 석탄나, 그리고 돈은 여기서 조달해줘. 이제 만들어 팔면 다 깔 수 있고.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수혜 도시는 디트로이트였다. 물론 빠질 때 잘 빠졌어야 되겠지만 디트로이트에 또 뭐 건물 하나 올렸으면 대박이 났겠죠. 그래서 이런 혁명이 있으면 혁명이 그냥 허공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국가와 그리고 주요 도시가 생겨요. 이것들을 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그 사놓으면 뭐, 이거 혁명이니까 뭐, 뭐 몇십 년 그냥 가면 됩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투자에. 영원한 곳은 없으니까. 이 리버풀이나 그 디트로이트가 잘 나가다가 무너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새롭게 뜨는 도시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빨리 빠져야지. 네. 그러면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 리버풀하고 지금 이제 디트로이트는 특히 디트로이트는 뭐 범죄 뭐 엄청나고 위험한 데 들어가면 진짜 이제 골로 갈 수도 있는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악명 높은 도시가 돼버렸는데 이게 밑에 건 안 바꿨구나. 그러니까 요 위에 것만 보시면 되고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망하는 거 보시면
잘 나가다가 인구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기 시작. 이건 증가였었거든요. 인구가 190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다못해 원룸이라도 임대했으면 대박 나는 겁니다. 그렇죠? 방이 없어, 방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리버풀이 이제 처음으로 마이너스 찍죠. 네, 1920년대 2차로 이제 대공황 오기 시작하고 1차가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이런 데는 또 박살이 나기 시작했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일단 리버풀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게 사람이나 도시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잘 나갈 때는 계속 잘 나갈 줄 알죠. 네.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걸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리버풀은 1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그냥 예전에 그냥 진짜 범선 같은 걸로 무역하고 그런 걸로 떴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힘을 쓰지 새로운 트렌드. 그때 당시 트렌드가 뭐냐면 이제 조선 기술이 늘어나가지고 근데 리버풀도 범선이 내는 데서 대박이었던 게 우리 울산 가면 도크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세계 최초의 도크가 리버풀에서요. 1715년에 이미 도크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랬던 리버풀이기 때문에 대형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처음에는 기관차 열차도 나오고 배도 증기기관선이 나왔는데 리버풀이 판단을 잘못한 게 이게 증기기관선으로 가면 하나 좋은 게 이제 바람이 안 불어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간다는 건데 문제는 범선은 크면은 돈만 이렇게 세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크기라 하더라도 얘는 SUV처럼 많이 실리고 얘는 석탄도 실어야 돼. 엔진도 커. 이러니까 실을 공간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배송을 보낼 때 단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무슨 또 얼어 죽을 중기야. 그냥 범선 그냥 끝내주게 하면 되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크를 만들자. 큰 거 하나, 이제 리버풀 이제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한 게 이게 이제 리버풀의 상징인데 이게 뭐냐면 도크입니다. 엘버트 독이라고 엘버트가 설계를 해가지고 이게 다 빨간 벽돌로 그리고 이제 두께가 거의 1m에 달하고 졸라 단단하게 만든 거야. 근데 완공이 되자마자 이제 관광지로 변신했죠. 그 말은 뭐겠어? 쓸 일이 없다. 왜? 이런 배들만 저반이 가능해요. 옛날 범선. 그리고 이게 사진이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디귿자 모양이거든요. 입구가 좁아가지고 왜? 입구 넓으면 안 되지. 왜? 파도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 입구를 좁게 만들었더니 대형 증기선들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여기는 만들자마자 이제 관광지, 그러니까 별로 볼 거 없는 망한 관광지 있죠. 휴지도 못하고 돈만 연락해. 그리고 심지어 2차 대전 때 독일이 겁나게 폭격합니다. 왜? 리버풀이 잘 나가니까 우리도 폭격을 하려면 잘 나가는 도시를 폭격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폭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뻘짓대로 하고 있는데 그 뻘짓마저 폭격을 맞아버려가지고 이제 리버풀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리고 증기기관선이 바로 이제 치고 나간 게 뭐냐면 운하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운하는 길이 좁잖아요. 범선이 운하를 못 가요. 바람이 그렇게 뒤에 후후 불어주는 게 아니니까. 근데 증기선은 조향이 되잖아. 그러니까 운하를 이렇게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증기선이 같은 크기의 본선보다 덜 실리는 건 여전하지만 예상 시간이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기간을 줄일 수 있지. 그러니까 운하를 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본선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관광지로 되고 망해버리는.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로 했는데 이렇게 하는 그거는 그때고 그걸로 성공했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야죠. 거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오히려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성공의 발목을 잡는 게 도시에서도 보입니다. 도시에서 보이고 그래서 이제 리버풀은 61년부터 85년까지 일자리가 43% 감소. 실업률은 6에서 26%인데 생각보다 26% 낮죠. 왜? 사람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실업률도 그나마 덜 잡힌 거예요. 덜 잡힌 겁니다. 자, 그럼 디트로이트는 어떻게 망했나? 자, 미국 차 보면 아시겠지만 겁나 크잖아요. 겁나 크고 그런데 5.1 첩보가 터집니다.
월초가 터지니까 기름값이 겁나 비싸졌어요. 그랬더니 그냥 일본의 조그만 고연비 차량이 괜찮은 거예요, 이제.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걸 차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어, 예전에 그 픽업 트럭 만드는 큰 회사가 승용차 하나 만들었는데 승용차용 엔진이 없어가지고 대형 트럭 엔진을 그대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운전하기 힘든 차 중 하나입니다. 슉 밟으면 슉 날아가요. 그러니까 아니 승용차인데 뭐 엔진 5,400 뭐 이런 식이니까 트럭용 걸 갖다 놔가지고 뭐 그러니까 뒤늦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은 원래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이걸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때 빅3가 미국 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90%였거든요. 근데 오해 적금 이런 것 이후로 난 45% 그냥 급전락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MS 그러니까 마켓 셰어가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뭐 그냥 망한다고 봐야지 이거는. 그래서 뒤늦게 막 일본 멱살 잡고 우리 것 사람 말이야 뭐 이렇게 뒤늦게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이제 사람들은 그거 기름 먹는 한번 뭐하러 사요?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됐고 그때 뭐 도요타 또 나중에 가면 이제 뭐 어코드나 캠리 같은 또 밀리언셀러들이 또 나오기도 하면서 이제 세단 시장은 거의 뺏겼죠. 고급 시장은 유럽한테 뭐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좀 고집을 피우다가 이제 쫄딱 망한 경우, 쫄딱 망한 경우인데 이걸 보고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제2의 진주만 공수기다. 차라리 진주만 때가 나왔다 이거. 이거는 뭐 이거 몇 년 동안 뭐 지금도 미국에서 미국 차 좋은 차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차 타면 뭐 그냥 외제차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극화는 불황을 낳고요. 네, 총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불황은 결국에는 파괴적 혁신을 낳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기존의 것들을 총수요가 줄었으니까 사람들이 비싼 게 아니라 싼 걸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와줘야 돼. 그렇게 해야 단가가 맞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경제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P를 낮춰서 Q를 늘린다 그럽니다. P가 프라이스잖아요. 근데 가격을 낮추면 예를 들어서 햄버거가 한 개 10,000원일 때는 10개밖에 안 팔렸는데 이걸 5,000원 했더니 갑자기 40개가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개당 10,000원에 10개, 이제는 개당 5,000원인데 40개. 그러면 이제 파이는 커진 거지. 이해되죠?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거는 늘 이제 기존 산업을 좀 파괴하면서 좀 나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 저가로 가야 되니까. 그게 어느 순간 기술을 만나가지고 그 응축됐던 변화가 한꺼번에 뭔가 터지고 거기 킬러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뭐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차, 2차는 내연기관 모델 T 이런 것 같은 킬러 어플이 나오면 혁명이라는 이유를 한번 싹 갈아엎는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수요가 살아나서 양극화가 다시 조금 완화됐다가 이 기술이 또 응축돼 가지고 이제 샤오미 폰하고 갤럭시나 애플의 완성도가 거의 똑같아서 폰이 똑같은 거 아니냐 하면 이제 기술이 지금 현재 기술은 이제 한계치에 온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이 한계를 또 뛰어넘어줘야 돼. 이걸 우리는 혁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거가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독일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를 떠돌고 있는 것이 그럴 만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필연이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산업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혁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주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킬러 어플리케이션 산업 혹은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요거는 5분 쉬었다가 갈게요. 자, 앞 시간에서 이제 양극화가 불황을 낳고 불황은 또 혁신을 낳는 또 배경이 된다. 이거 설명드렸는데 뭐 혁명 뭐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한 걸 수도 있지만 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좀 있었던 것들을 좀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이게 원래 석유라는 게 뭐 어떤 거를 대체를 했냐면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 이런 게 없을 때는 석유 갖고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호롱불 뭐 이런 거 할 때 석유가 오래 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 고래 기름, 고래를 지금은 이제 먹으려고 잡겠지. 그때는 이제 기름 때문에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체한 우리나라도 석유가 1880년인가 그때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고래 기름, 그리고 들기름 이런 것들 대체제로 사용돼가지고 이게 불도 오래 가고 좋더라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석유가 비싸죠. 땅에서 파올려야 되는데 얘는 자동으로 아닌데. 그래서 포경선들이 열심히 고래 잡으니까 고래가 씨가 말라요. 그래서 점점 멀리 나가야 돼. 포경선들이 점점 대소형. 근데 배는 뭘로 갑니까? 이제 드디어 기름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들이 기름을 많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석유값이 더 올라갔어. 아, 아. 왜? 고래 기름 가격도 올라갔거든요. 왜? 고래가 안 잡히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 석유를 파는데 단가가 50달러였다면 지금은 이제 60달러, 70달러 올라간 거예요.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뭐 텍사스 이런 거 없었으니까 그때 뭐 그 펜실베니아 하천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최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당시에는 등기구 같은 거를 퍼올려가지고 이 고래잡이 배가 오히려 미국의 석유 산업을 출발시킵니다. 의외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킬러 아이템이 포드의 모델 T였다. 근데 포드의 이 생각 하나가 정말 컸어요. 처음에 이런 세단이 원래 그거잖아요. 세단이 마차란 뜻이거든요. 마차인데, 그래서 이런 차를 만들겠다고 할 때 반대도 많았지만, 그래, 한번 만들어 보자 했을 때 되게 고급차를 만들자 그랬어요. 마차 같은 거니까. 근데, 포드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저가로 가자로 한 거예요. 그렇다고 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해볼 만한 가격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많이 팔리잖아요. 많이 팔리니까 이 내연기관 시장 자체를 키워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미국 중산층들이 차를 끌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 시절에 1920년대에 나왔던 게 이제 이겁니다. 냉장고. 이 두 개가 만나니까 드디어 현재의 미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온 거예요. 자, 예전에는 근처에 마트가 다 있어야 됩니다. 슈퍼마켓이. 걸어서 가가지고, 아니면 심지어 말 타고 가야 되니까, 멀면 안 돼요. 그리고 자주 가야 돼. 금방 상하잖아. 근데 이 두 개가 딱 크로스를 하니까, 일단 멀리 갈 수 있고, 많이 살 수 있어요. 왜? 싣고 오면 되고, 여기다 넣어두면 되니까. 네. 그래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결과물, 대형마트 나오기 시작합니다. 코스트코랑 뭐 월마트 같은 거. 그러니까 대형 소매 체인점이 나온 거예요. 도매 체인점이 아니고. 왜? 이제 미국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런 데 가지고 엄청나게 사가지고 다 때려놓고 먹고 하는 뭐 약간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소비가 확 늘어나죠. 차 때문이라도. 그러면 이제 미국이 또 소비 중심 국가로 가게 되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 그리고 또 멀리 있으니까 여기 오게끔 하지. 뭐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그러니까 가면 꼭 사야 될 것들 있잖아요. 이제 거의 원가나 다른 데 비해 엄청나게 싸게 뭐 라떼도 뭐 한 잔에 1,000원씩 팔고 막 그러죠. 그게 뭐겠습니까? 미끼 아이템이거든요. 원가 이하로 파는 미끼 상품이 이때부터 또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왔다가 물 사러 왔다가 이것저것 사가지고 가니까 이런 또 유통시장의 변화를 또 만들어낸 거죠. 또 기술이. 그리고 또 불황이 또 이어지면 기업들이 또 광고비 쓰기 부담스럽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고민을 해결해 준 곳이 바로 갤럽입니다. 갤럽이 뭘로 떴을까? 시장 조사를 처음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취향을 사전에 조사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그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를 출시를 하고 아닌 것들은 이제 빼는 이런 사전 시장 조사나 여론조사, 뭐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 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시장조사라는 걸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제 갤럽이 이런 또 여론조사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다. 시장조사라는 거. 이것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무거나 내놓으면 다 잘 팔리면 이걸 왜 하겠습니까? 그죠? 또 구하니까 길을 찾은 건데, 그래서 이게 이 생활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기업들이 총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불황을 겪을 때 궁여지책으로 많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제 자리를 잡은 것들이 꽤 많거든요. 꽤 많은데, 근데 이게 다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혁신이 일어나느냐? 물론 그거 중요하죠. 기술이 받침돼야 되고 또 그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한 그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혁신과 혁명은 이 규제가 규제 타파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자, 영국이 1차 산업혁명의 주도 국가였는데 왜 2차는 지금 영국의 오명이 뭐냐면 전 세계 최고의 뭐 외제차 수입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랜드로버 뭐 아니면 제규어, 롤스로이스 이런 영국산 브랜드가 다 팔려 나갔죠. 영국엔 차가 없습니다. 뭐, 뭐 물론 제조업이 다 없어지긴 했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1차 산업혁명 때 뭐 리버풀의 영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그 기술력이 있었는데 왜 주도권을 미국, 프랑스, 독일한테 다 뺏기고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초라해졌느냐? 규제 때문이에요, 규제. 이 규제하면 늘 나오는 게 이 유명한 붉은 길바벌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자동차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제일 위협을 느꼈던 게 이제 마부들이죠. 여기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려 섞인 눈빛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막 가가지고 죽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마 해가지고 이제 법을 만든 게 그게 1865년, 그러니까 63년, 65년, 67년 이렇게 총 3번 나왔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65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세계 최초의 교통법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의 세계 최초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느냐? 일단은 차가 가려면 3명이 있어야 된다. 기수, 기관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수는 앞에서 걸어가니까 한 명밖에 못 타요. 그러니까 이 차가 일단 여기서부터 차가 힘이 없어지는 거고, 속도 제한이 걸리는데, 교외 지역은 시속 6km. 6km고, 시가지는 시속 3km입니다.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앞에 이 기수가 걸어가면서 빨간 깃발, 밤에는 등을 들고 있다가, 저기, 사거리 이럴 때는 막 흔들어야 돼요. 차가 간다고. 안 흔들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3km밖에 안 가기 때문에 아무런 사고도 안 생길 것 같은데 이건 뭐겠습니까? 자동차가 더 빨리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말보다 빠르면 안 되니까. 그리고 2년 후에 제정된 그 조례에 보면 더 황당해요. 원래는 이만큼 떨어져 있다가 요 정도로 줄인 거는 있는데 사거리든 길에서 마차랑 마주치면 차는 무조건 정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말이 놀라지 않도록 연기나 증기를 내뿜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럼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심지어 이 법이 30년 동안 유지됩니다. 30년 동안 유지돼요. 그럼 영국에서 차를 하면 되겠습니까? 딱 망하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 미국 같은 데서는 저게 답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독일 같은 데가 독일이 지금 자동차 왕국이잖아요. 어쨌든 시장은 미국이 더 큰데 또 자동차 하면 또 독일 3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나온 게 이게 벤츠 1호입니다. 이 아저씨가 칼 벤츠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저씨가 다임러입니다. 고틀리프 다임러라고 해가지고 둘이 합쳐서 이제 다임러가 나오는 거죠. 나중에 좀 메르세데스 벤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 아저씨가 칼 벤츠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포드가 모델 T로 해가지고 대량 생산으로 쭉쭉 가고, 그리고 히틀러가 또 미국의 포드 모델 T를 보고 열받아서 우리도 저런 걸 만들자. 국민차. 그래서 독일 말로 폭스바겐이 나오는 거죠. 뉴비텔이 출발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최고로 잘 나갔던 애가 의외로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는 1920년에 우리나라 3.1운동 한 다음 해에 고속도로 지역 거기서 레이싱 대회를 열 정도. 그래서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르쉐가 다 이탈리아 거였잖아요. 지금 포르쉐는 독일한테 팔렸지만 어쨌든 그 이탈리아가 이제 슈퍼카 하면 그러니까 상용화된 차는 독일 차가 짱이겠지만 슈퍼카는 다 이탈리아 거잖아. 뭐 부가티 뭐 이런. 근데 부가티는 차 개발하는데 오래 걸린 이유가 타이어가 못 따라와서 그래요. 800km를 밟으면 그걸 견디는 타이어를 개발을 해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 개발 걸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부가티가 한 400km까지 가는 차가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꾹 밟으면 400까지 가는데 뒤에 이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워낙에 그렇게 하니까 위험한 거 아니냐. 불이 한 1m 넘게 나온대요. 이게 배기통. 그 졸라 위험하다 했는데 위험하지 않아요. 400km를 가는데 뒤에 차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 그래서 뭐 이런저런 개발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내연기관에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네, 혼신의 힘을 쏟아서 영국만 규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에너지도 뭐도 다 기술도 다 있었는데 오로지 그 규제 때문에 이 2차 산업혁명이라는 엄청난 큰 흐름을 독일, 프랑스, 미국에 넘겨주고 말게 되죠. 그리고 리버풀은 이제 쇠락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영국 재미가 좀 없어지는 것도 좀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정작 또 미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소형차라는 메가 트렌드를 무시했다가 디트로이트가 좀 힘들어졌죠. 지금 독일은 어때요? 독일도 삽질했죠. 왜?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연기관에 쌓은 기술이 너무 아까우니까 클린 디젤이라는 대지구적 사기극을 치면서 내연기관을 버텼잖아요. 클린 디젤이 어딨어? 오래가는 조로 이런 말이지. 말이 안 돼. 디젤이 클린할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벤츠까지도 이제 내연기관 개발, 연구 개발을 멈추겠다고 선언했어요. 이제는 아무리 해도 그냥 이제 내연기관이 필요해도 지금보다 더 좋은 엔진이 필요 없다는 거지. 독일도 이제 삽질을 좀 하는 바람에 지금 독일의 글로벌 PMI가 다른 데보다 훨씬 낮죠. 그게 왜? 차 때문입니다. 클린 디젤 사기치다 걸려가지고 이제 유로6를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췄더니 차가 구려지고 그냥 원래대로 하려고 했더니 또 규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속이다 또 들키고 뭐 이지랄을 계속하면서 대체가 늦어지니까 이제 독일 PMI가 힘들고 뭐 이런 그런 삽질이 있었습니다. 뭐 디트로이트나 리버풀처럼 이렇게 쇠락하진 않았지만 걔도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과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으면 이제는 뭐가 됐든 3차가 됐든 4차가 됐든 오긴 옵니다. 오긴 오는데 쉽게 말해서 어디에다가 가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돈 좀 만지겠냐 이거죠.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이런 얘기야 워낙에 뭐 얘기도 많고 뭐 강의도 많아가지고 뭐 새롭지도 않은데요. 근데 그게 어디에 예, 또 기업까지는 얘기가 좀 있는데 지역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은 하도 이제 관심 있는 분이 많아가지고 뭐 스타트업 기업들, 유니콘들 뭐 이런저런 뭐 많은 기술 관련 뉴스들 강의들이 많은데 정작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건 규제거든요. 규제. 네. 기술이 없어서 안 된 적은 없어요. 기술을 못 쓰게 해서 망한 거지. 그래서 규제가 같이 그 기술만큼 열려주고 있는 그 국가와 땅 섹터로 찾아야 된다는 건데 미국에서 IB 은행 중에 최고의 은행으로 꼽히는 게 JP 모간이고 JP 모간은 말 그대로 사람 이름이죠. 우리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라는데 거기는 그냥 미국식으로 말하면 그냥 주식회사 박현주예요. 그 정도로 이제 금융왕, 석유왕은 록펠러고 금융왕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한 번은 크게 이제 불을 이제 종잣돈을 만들고 그걸로 불려갔을 거 아니야. 한 번에 그 퀀텀 점프를 한 시기가 있다고. 음. 그게 언제냐? 언제 그래 대박을 해가지고 진짜 이제 거부가 되는 토대가 되느냐 하면 2차 산업혁명 때 이걸 알아보고 뭘 했냐면 당시에 5G가 뭐였어요? 2차 산업혁명 5G가. 자동차 같은 내연, 록펠러는 석유로 간 거고 그 사람 진짜 사업을 해버린 거고 이 사람은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 로스차일드 가문, 영국 가문이죠. 거기한테 뉴욕 센트럴 철도에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운송이 지금도 사실 자율주행 운송이잖아요. 운송이 진짜 혁신입니다. 아, 지금 벤처 자금, VC 자금의 50%가 운송, 모빌리티로 가고 있거든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막 좀 늦었지만 엄청나게 속도를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안 한다고 욕을 태바지로 먹다가 이제는 좀 달리고 있는데 그 JP모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야 이거는 뉴욕이라는 미국의 큰 도시에 철도나 이런 것들 그때만 해도 뉴욕이 또 제조업이나 이런 게 컸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철도나 이런 데 논하는 장사다. 성장될 수밖에 없다는 걸 판단하고 그 지분을 갖고 로스차일드한테 계속 팠다가 그게 빵 터진 거예요. 어. 그때 큰 돈 벌어가지고 이제 이름도 크게 날리고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진짜 말도 못하는 부자가 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변화가 있어야 이게 그 우리가 들어갈 그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당장 뭐 이렇게 모건처럼 이렇게 한몫 잡자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하진 않았지만 세상이 지금 어떻게든 변해가고 있어요. 경제적 환경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총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새로운 생산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트라이를 하고 있고 그 변화가 점점 응축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분야가 이제 물처럼 백도시가 되면 이제 킬러 아이템과 이런 걸로 품어져 나올 것인데 그게 뭐 자율주행이 됐든 뭐가 됐든 나올 거지만 거기에 또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형 자금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데다가 우리가 좀 숟가락을 좀 얹어놔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그래서 지금 뭐 요즘에 특히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자신감도 많이 잃었고 특히 뭐 미국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너무 이제 고점 아니냐 해서 약간 두려워하고 뭐 있긴 한데 그렇다고 무조건 달려들어라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관심은 놓지 말자. 반발짝은 늘 들여다놓고 있자라는 건데 그 반발짝을 저는 이제 성장을 강요당하다 못해 성장을 당하고 있는 섹터 이제 앞으로 5G나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쪽으로 특히 모빌리티, 운송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지켜볼 건데 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냐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가 토토 따로 들으니까 강의 때는 설명을 굳이 따로는 안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